장군님은 내일 죽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전쟁 전날 밤. 피투성이가 된 12살 고아 소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소년이 꿈에서 본 내일의 미래는 세 가지였습니다. 성이 무너져 백성들이 몰살당하거나, 아군끼리 의심하여 자멸하거나, 아니면 장군이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목숨을 바치거나, 수만 명의 오랑캐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조선의 맹장이 텅 빈 눈을 한 소년 앞에서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꿈돌아. 셋 다 내가 지는 꿈이구나. 그렇다면 답은 정해졌다. 하나 여러분, 훗날 조선 팔도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게 될 이 볼품없는 아이가 어찌하여 장군의 죽음을 내다보게 되었을까요? 장군은 대체 어떤 위대한 선택을 내린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야담촌 이야기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석 달 전 모든 것이 고요하던 변방의 허름한 물레방앗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함경도 값싼 땅, 겨울이면 코끝이 떨어져 나갈 듯 추운 변방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허물어진 물레방앗간 구석에 아이 하나가 살고 있었지요. 이름은 꿈돌이. 아비도 모르고 어미도 모르는 고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5해 전 눈보라치던 밤에 방앗간 앞에 놓여 있었다 합니다. 갓난 아기가 광목 보자기에 쌓여 있었는데 울지도 않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었다지요. 누가 거두었겠습니까? 아무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방앗간 주인 최영감이 쥐새끼 하나 더 느는 셈 치자며 구석에 자리를 내준 것이 전부였지요. 밥 한 끼를 주는 대신 아이에게 온갖 자비를 시켰습니다. 꿈돌이는 4살부터 물을 길었고, 5살부터 나무를 팼고, 6살부터 방아를 찧었습니다. 여러분, 6살 아이가 방아를 찧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방앗공이 아이 키보다 컸습니다. 온몸에 무게를 실어도 공이가 내려가지 않아 매달려서 찧었다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꿈돌이는 밤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이튿날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처음 그것을 안 것은 5살 때였지요. 어느 밤 꿈에서 최영감의 소가 외양간 문을 들이받고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가 달아나는 방향, 발에 채이는 돌멩이, 소 등에 내려앉는 까치까지 선명했지요. 이튿날 아침 꿈돌이가 최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오늘 소가 도망갑니다. 동쪽 고갯길로 가요. 최영감이 코방귀를 뀌었지요. 이놈이 헛꿈을 꾸고 지랄이냐. 그날 오후 소가 외양간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최영감이 허겁지겁 뛰어나갔을 때 소는 이미 동쪽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었지요. 꿈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최영감이 소를 찾아와 꿈돌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놈아, 내가 어째 그걸 알았냐? 꿈에서 봤어요. 최영감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가웠던지 꿈돌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꿈이라고 미친놈의 소리를 하고 있네. 최영감은 그 뒤로 꿈돌이를 더 싫어했습니다. 아이가 무서웠던 것이지요. 그 뒤로도 꿈돌이의 꿈은 계속 맞아떨어졌습니다. 6살 때 꿈에서 마을 뒷산 감나무에 벼락이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튿날 꿈돌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지요. 오늘 뒷산 감나무에 벼락 쳐요. 근처에 가지 마세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나기가 쏟아졌고 벼락이 떨어졌고
감나무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려던 나무꾼이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요. 7살 때는 장터에서 소매치기가 벌어질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안악의 품에서 돈주머니가 빠져나가는 장면, 소매치기의 얼굴, 도망가는 방향까지 선명했지요. 꿈돌이가 장터에서 그 안악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돈주머니 안쪽에 넣으세요. 왼쪽에서 손이 와요. 안악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를 옮겼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에서 손 하나가 스윽 뻗어왔지요. 빈 자리를 더듬다 허탕을 친 소매치기가 휙 사라졌습니다. 안악이 놀라 꿈돌이를 돌아보았지만 아이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마을의 소문이 안 퍼졌겠습니까? 방앗간 고아 녀석이 꿈으로 내일을 본다더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한 번도 안 틀렸다며? 사람들은 반은 신기해하고 반은 두려워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꿈돌이의 능력이었고 두려운 것도 꿈돌이의 능력이었지요. 사람들은 자기 앞날을 알고 싶으면서도 남이 자기 앞날을 아는 것은 두려워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미움이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꿈돌이가 8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밤 꿈돌이가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최영감의 얼굴이 보였는데 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흐르고 눈이 뒤집혀 있었지요. 방바닥에 쓰러진 최영감의 곁에 약사발이 깨져 있었습니다. 꿈돌이가 새벽에 최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요. 영감님, 오늘 약 드시지 마세요. 최영감이 인상을 구기며 물었습니다. 또 무슨 헛소리냐? 꿈에서 봤어요. 영감님이 약을 드시고 쓰러지셨어요. 약사발이 깨져 있었어요. 최영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침 최영감은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파 약을 다려 먹고 있었지요. 이 재수 없는 놈이 사람 잡으려고 작정했냐? 최영감이 꿈돌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허공에 들렸지요. 내 놈이 내 집에서 밥을 먹으며 내 죽을 꿈을 꾼다. 이 불길한 놈아. 그날로 꿈돌이는 방앗간에서 쫓겨났습니다. 8살 아이가 한겨울 변방 마을에서 빈손으로 내쫓긴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 최영감이 약을 다려 마셨습니다. 약재 속에 독버섯이 섞여 있었지요. 누가 넣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최영감이 약을 마시고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겨우 살려냈지만 최영감은 반나절을 생사의 기로를 헤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그 아이 말이 맞았네. 맞긴 맞았는데. 그러니까 더 무섭지 않나? 아무도 꿈돌이를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8살 아이는 산길을 걸어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꿈돌이가 죽지 않은 것은 순전히 운이었습니다. 아니, 운이 아니라 인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보라 속을 비틀거리며 걷던 꿈돌이가 쓰러진 곳이 공교롭게도 산속 토굴 앞이었지요. 토굴 안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가 있느냐?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늙은 사내의 목소리였지요. 꿈돌이가 기어서 토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꿈돌이를 향했습니다. 아니,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두 눈에는 동자가 없었지요.
하얗게 탁한 눈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로구나. 숨소리가 가늘다. 얼어 죽을 뻔했구나. 노인이 더듬더듬 손을 뻗어 꿈돌이의 볼을 만졌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 같은 아이의 볼에 닿자 꿈돌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꿈. 돌이요. 꿈돌이? 이름이 기막히구나. 노인은 자기 이름을 학천이라 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이름 높던 점술사였으나 권신의 미움을 사 두 눈을 잃고 산속으로 쫓겨난 몸이라 했지요. 학천 노인이 아이를 화롯불 앞에 앉히고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꿈돌이가 죽을 받아먹는데 눈물이 죽 속에 떨어져 짠맛이 났습니다. 울지 마라. 밥이 짜지면 배탈이 난다. 학천 노인이 농담을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낯선 온기가 배어 있었지요. 그날 밤 꿈돌이는 학천 노인의 토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지요. 꿈에서 학천 노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꿈속의 노인은 눈이 멀지 않았지요. 맑고 검은 눈동자가 꿈돌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꿈돌이가 잠에서 깨어 어둠 속에서 노인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느냐? 할아버지 눈이 예전에는 보이셨죠. 노인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느냐? 꿈에서 봤어요. 할아버지 눈이 멀쩡했어요. 그런데 울고 계셨어요. 어둠 속에서 노인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 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꿈에서 본다고 했느냐? 네. 내일 일어날 일을? 네.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중얼거렸지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작았던지 꿈돌이가 귀를 바짝 가져다 대야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눈먼 늙은이에게 눈을 보내주셨구나. 학천 노인은 꿈돌이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아니, 제자라기보다는 서로에게 눈이 되어주는 사이였지요. 꿈돌이는 노인의 잃어버린 눈이 되어 산길을 안내하고 약초를 캤고, 노인은 꿈돌이에게 세상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꿈돌아, 내 꿈은 하늘이 준 눈이다. 하나날이 선 칼과 같아서 다스리지 못하면 제 손을 베느니라. 다스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꿈에서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만 보아라. 내 마음을 얹지 마라. 학천 노인의 가르침은 독특했습니다. 점술사였으되 점을 치지 말라 했고, 미래를 보되 미래에 매이지 말라 했지요. 점술의 첫째 법도가 무엇인 줄 아느냐? 맞히는 것이요? 아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꿈돌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왜 말하지 않아요? 학천 노인이 빈 눈을 꿈돌이 쪽으로 돌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돼 꿈돌이의 속을 들여다보는 듯 했지요. 내가 왜 눈을 잃었는 줄 아느냐? 꿈돌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양반의 운세를 보았다. 그 양반의 관상에 역적의 기운이 서려 있었지. 나는 그것을 임금께 아뢰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한톨 낮아졌습니다. 그 양반이 정말 역적이었느냐고? 아니었다. 내 점이 틀렸다. 아니,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의 기운을 내 마음이 왜곡한 것이었다. 왜곡이요. 그 양반은 내 원수의 아들이었느니라.
나는 보이는 대로 본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이었다. 꿈돌이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대가로 눈을 잃었다. 억울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았으니 하늘이 내 눈을 거두어 간 것이라 생각한다. 노인이 빈 눈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모습이 꿈돌이의 가슴을 쥐어짰지요. 꿈돌아, 기억하거라.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있다. 내 마음이 끼어들면 꿈은 거울이 아니라 그림자가 된다. 그림자요?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추지만 그림자는 비뚤어지느니라. 꿈돌이가 무릎 위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러지 않을게요. 보이는 대로만 볼게요. 학천 노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너는 아직 모른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꿈돌이는 9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1살이 되었습니다. 학천 노인 밑에서 글을 배우고 천문을 익히고 주역을 읽었지요. 노인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꿈돌이가 읽어주면 노인이 귀로 듣고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기이한 스승과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꿈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9살까지는 꿈에 마을 일만 보였습니다. 누구네 소가 새끼를 낳는다든지 장터에 비가 온다든지 작은 일들이었지요. 10살이 되자 꿈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웃 고을의 일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을의 관아가 보이고 만난 적 없는 사또의 얼굴이 보이고 그 사또가 뇌물을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11살이 되자 고을을 넘어 도 단위의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도 전체에 가뭄이 드는 꿈을 꾸었는데 석 달 뒤 정말 가뭄이 들었지요. 학천 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꿈의 그릇이 커지고 있구나.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이기도 하고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왜요? 작은 그릇은 깨져도 조각이 적지만 큰 그릇은 깨지면 사방에 파편이 튄다. 내 꿈이 커질수록 그 꿈을 감당할 내 마음도 커져야 하느니라. 꿈돌이는 그 말의 무게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곧 이해하게 됩니다. 꿈돌이가 12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밤 꿈돌이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꾼 어떤 꿈과도 다른 꿈이 찾아왔지요. 하늘이 붉었습니다. 노을이 아니었습니다. 불이었지요. 성벽 위에서, 들판 위에서, 마을 곳곳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마리의 말이 한꺼번에 달려오는 소리였지요.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흔들렸고, 꿈돌이의 뼈가 흔들렸습니다. 오랑캐였습니다. 북쪽에서 밀려오는 기마병의 물결이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입은 장수가 선두에서 칼을 치켜들고 있었고 그 뒤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지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돌덩이가 쏟아지고 흙먼지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꿈돌이는 꿈속에서 그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 피가 흘러가고 있었지요. 따뜻했습니다. 방금 쏟아진 피였습니다. 한 군졸이 꿈돌이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등에 화살 3대가 꽂혀 있었지요. 꿈돌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위에 깃발이 꽂혔습니다. 조선의 깃발이 아니었지요. 낯선 문양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꿈돌이의 눈에 글자가 보였습니다. 성벽에 새겨진 이름이었지요. 회령. 회령부 성이었습니다. 함경도 변방, 북쪽 오랑캐와 맞닿은 최전방이었지요. 꿈은 더 보여주었습니다. 날짜가 보였습니다.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첫눈이 내리기 직전, 그러니까 초겨울이었지요. 병력 수가 보였습니다. 오랑캐의 기마병이 5천이 넘었고 보병까지 합치면 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이 한 가지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성 안쪽에서 누군가가 성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자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람의 등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 갑옷 위에 걸친 장수의 전포.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기 직전에 꿈이 끊겼지요. 꿈돌이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이 가슴팍을 찢을 듯 뛰었습니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고 있는 꿈돌이에게 학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꿈돌아, 무슨 꿈을 꾸었느냐? 꿈돌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전쟁이요. 전쟁이 나요. 어둠 속에서 학천 노인의 안색이 바뀌는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노인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냐? 회령이요. 북쪽에서 오랑캐가 밀려와요.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꿈돌이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학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언제냐? 첫눈 오기 직전이요. 나무잎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이 가을이었습니다. 나무잎이 물들기 시작한 때였지요. 첫눈까지 남은 시간은 길어야 두어 달이었습니다. 학천 노인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또 본 것이 있느냐? 꿈돌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지요. 성문을요. 안에서 여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인의 손이 꿈돌이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아이의 어깨뼈가 아팠습니다. 안에서. 네, 장수였어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은 못 봤어요. 학천 노인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내통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구나. 학천 노인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노인이 꿈돌이에게 말했지요. 꿈돌아, 회령부까지 갈 수 있겠느냐? 회령이요. 왜요? 회령부사에게 알려야 한다. 변방을 지키는 장수에게 알려야 적을 막을 수 있느니라. 제가요? 제가 가서 뭐라고 해요? 꿈에서 봤다고요. 꿈돌이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천 노인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함께 가마. 할아버지가요? 눈도 안 보이시는데. 내가 내 눈이 되고 내가 내 입이 되마. 나는 한때 한양에서 이름을 날린 점술사다. 내 이름을 대면 회령부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꿈돌이의 손이 노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로 길을 떠났습니다. 눈먼 노인과 12살 아이가 산길을 더듬어 회령으로 향했지요. 꿈돌이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학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따랐습니다. 산을 넘고 고개를 넘고 냇물을 건넜습니다. 닷새가 걸렸습니다. 회령부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만신창이었지요. 꿈돌이의 발에는 물집이 터져 피가 맺혀 있었고
학천 노인은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령부 관아에 찾아갔습니다. 회령부사 대감을 뵈러 왔습니다.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지요. 눈먼 늙은이와 거지 아이가 부사 대감을 만나겠다고? 꺼져라. 학천 노인이 품에서 낡은 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양 관상감 정 학천의 패다. 부사에게 전해달라. 문지기가 패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녹이 슬었으되 분명 관상감의 문양이 새겨진 진짜 패였지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두 사람은 관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회령부사 민대감이 동원에 앉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관상감 정 학천이라. 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소. 10여 년 전에 한양에서 쫓겨난 점쟁이 아니었소? 학천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용건이 무엇이오? 학천 노인이 꿈돌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들으십시오. 꿈돌이가 부사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입을 열었지요. 대감마님, 올 초겨울에 오랑캐가 회령을 칩니다. 기마병이 5천, 보병까지 합치면 만에 가깝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동헌이 조용해졌습니다. 민 부사가 천천히 부채를 접었습니다. 그것을 얻지 않으냐? 꿈에서 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 부사가 웃었지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는 웃음이었습니다. 꿈이라고? 예. 허허, 점쟁이가 꿈꾸는 아이를 데려왔구나. 귀한 시간 낭비했소. 돌아가시오. 학천 노인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부사 대감, 이 아이의 꿈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사옵니다. 제가 4년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점도 빗나간 적 없다고 자신했겠지.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았고, 학천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 부사가 부채를 탁 펼치며 말했지요. 변방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중죄요. 한 번 봐주는 것이니 썩 돌아가시오. 꿈돌이가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사람들이 죽어요. 제가 봤단 말이에요. 민 부사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이의 꿈 한편으로 군사를 움직이란 말이냐? 나가라. 두 사람은 관아에서 쫓겨났습니다. 관아 앞 돌계단에 주저앉은 꿈돌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분함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아이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학천 노인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괜찮다. 부사에게 안 되면 다른 길이 있다. 어떤 길이요? 이 변방을 실제로 지키는 자가 따로 있다. 회령 진영의 병마절도사 조 장군이다. 군사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부사가 아니라 그 장군이니라. 꿈돌이의 눈에 다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장군을 만나러 가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꿈돌이는 몰랐습니다. 학천 노인도 몰랐지요. 그 조 장군이라는 자가 꿈속에서 성문을 안에서 열던 바로 그 넓은 어깨의 장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령 진영은 관아에서 북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 깃발이 펄럭이고 군졸들이 창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었지요. 변방의 군영답게 기운이 팽팽했습니다. 꿈돌이가 학천 노인의 손을 잡고 군영 앞에 섰습니다. 누구냐? 민간인은 접근 금지다. 보초 군졸이 창을 들이밀었지요. 학천 노인이 다시 패를 꺼냈습니다. 한양 관상감 정 학천이라 하오.
조 장군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소. 보초가 패를 받아들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나 관상감이라는 이름에는 무게가 있었지요. 보초가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군영 안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대문이 열리고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꿈돌이의 숨이 멎었지요. 넓은 어깨였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성문을 안에서 열던 그 넓은 어깨와 똑같은 체구였습니다. 갑옷은 입지 않았으되 전포를 걸치고 있었고 허리에 긴 환도가 찔러 있었지요. 얼굴은 네모반듯하고 수염이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조 장군이었습니다. 관상감 사람이 이 변방까지 무슨 일이오? 목소리가 낮고 굵었습니다. 위압감이 있으되 거칠지는 않은 목소리였지요. 학천 노인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장군, 변방에 위급한 일이 닥칠 것이옵니다. 이 아이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조 장군의 시선이 꿈돌이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 눈과 꿈돌이의 눈이 마주쳤지요. 꿈돌이의 심장이 벼락 맞은 듯 뛰었습니다. 꿈에서 보지 못했던 얼굴. 고개를 돌리기 직전 끊겨버린 그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돌이는 혼란스러웠지요. 조 장군의 눈이 나쁜 사람의 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깊고 단단하고 오히려 따뜻하기까지 한 눈이었습니다. 꿈에서는 성문을 안에서 열고 있었는데 이 눈이 적에게 성문을 열어줄 눈이란 말입니까? 꿈돌이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천 노인이 꿈돌이의 등을 살짝 밀었지요. 말하거라. 꿈돌이가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올 초겨울에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기마병 5천, 보병까지 합치면 만에 가깝습니다. 회령부성이 무너집니다. 조 장군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어디서 들었느냐? 꿈에서 봤습니다. 조 장군이 꿈돌이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지요. 들어와라. 군영 안막사에서 조 장군이 두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꿈돌이와 학천 노인은 멍석 위에 앉았지요. 조 장군이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꿈돌이가 꿈에서 본 것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붉은 하늘, 말발굽 소리, 쏟아지는 화살, 무너지는 성벽, 나무잎이 다 떨어진 시기, 오랑캐 깃발의 문양까지 빠짐없이 말했지요. 다만 한 가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문을 안에서 여는 장수의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학천 노인이 옆에서 느꼈을 겁니다. 꿈돌이가 무언가를 빼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 노인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 장군이 턱을 쓸었습니다. 기마병 5천이라 했느냐? 예. 깃발 문양이 어떻게 생겼더냐? 꿈돌이가 바닥에 손가락으로 문양을 그렸습니다. 조 장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이것은 여진 야인 부족의 문양이로구나. 아시는 건가요? 조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쪽 야인 부족 중 가장 호전적인 부족의 문양이다. 최근 그 부족이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첩보는 있었다. 꿈돌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제 꿈이 맞는 거예요?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나. 조 장군이 말을 끊고 꿈돌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문양을 알 리가 없지. 이 변방에서 군졸조차 아는 자가 드문 문양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 장군이 일어서더니
막사 구석에서 양피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곳이 어디더냐? 꿈돌이가 지도를 보았습니다. 한 번도 지도를 본 적 없는 아이였지만 꿈에서 본 장면과 지도를 대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요. 여기요. 이 모퉁이. 북쪽 벽이 꺾이는 곳이요. 꿈돌이가 가리킨 곳을 보고 조 장군의 안색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미간의 주름이 깊게 파였지요. 그곳은 지난 봄 보수 공사를 했으나 석재가 부족하여 다 마무리하지 못한 구간이다. 학천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몇이나 됩니까? 군영 안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오. 막사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조 장군이 부채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지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꿈이라. 믿기 어렵다. 하나 무시하기에도 찜찜하구나. 학천 노인이 말했습니다. 장군,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성벽 보수만이라도 서둘러 주십시오. 그것은 꿈과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 장군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성벽 보수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 서두르겠소. 다만 아이의 꿈만으로 조정에 원군을 청하지는 못하오. 학천 노인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옵니다. 그날 밤 조 장군이 두 사람에게 군영 안빈 막사를 내주었습니다. 꿈돌이가 멍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할아버지, 조 장군이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학천 노인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꼈다. 그런데 꿈에서는 꿈돌이가 말을 삼켰습니다. 학천 노인이 물었지요. 꿈에서 무엇을 더 보았느냐?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지. 꿈돌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있다고. 제 마음이 끼어들면 꿈이 그림자가 된다고. 그래서 꿈에서 성문을 안에서 여는 장수를 봤어요. 넓은 어깨의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학천 노인의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조 장군의 체구와 같더냐? 같았어요. 하지만 얼굴은 못 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천 노인이 이불을 끌어올리며 나직하게 말했지요. 꿈돌아, 내가 한 가르침을 기억하느냐? 거울과 그림자의 이야기를. 네. 넓은 어깨를 가진 장수가 이 군영의 한 명뿐이겠느냐? 꿈돌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이지요. 잘 자거라. 내일부터 눈을 크게 뜨고 다녀야 한다. 꿈 밖에서도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 장군은 약속대로 성벽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군졸들이 돌을 나르고 장인들이 석재를 다듬었지요. 꿈돌이가 가리킨 북쪽 벽 모퉁이를 집중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꿈돌이는 군영 안에서 머물며 눈을 크게 뜨고 다녔습니다. 군영 안에는 장수가 셋 있었지요. 첫째는 조 장군, 병마절도사였습니다. 군영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이었지요. 둘째는 부장서 첨사였습니다. 조 장군의 오른팔로 기병대를 이끄는 자였지요. 덩치가 조 장군만큼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셋째는 마카 이 별장이었습니다. 군량과 보급을 맡은 자로 체구는 작았으되 눈이 매서웠지요. 꿈돌이는 새 장수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서첨사의 어깨가 넓었습니다. 조 장군의 어깨와 비슷한 너비였지요. 꿈돌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지요. 꿈에서 본 것은 등뿐이었으니까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꿈돌이가 잠에 들자 다시 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쟁 장면이 아니었지요. 어두운 방이 보였습니다. 촛불 하나가 탁자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장수의 전포를 입고 있었지요. 맞은편에 앉은 자는 조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죽 갑옷을 입고 머리를 따아 올린 야인이었지요. 눈이 가늘고 광대뼈가 높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양피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북쪽 벽이 꺾이는 모퉁이였지요. 보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죽 주머니에서 금덩이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지요. 조선 사람의 손이 금덩이를 집었습니다. 그 손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깊고 오래된 칼자국이었지요. 꿈이 끊겼습니다. 꿈돌이가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지요. 조용히 일어나 학천 노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또 꿈을 꾸었느냐? 네. 이번에는 미래 장면을 봤어요. 장수 한 명이 야인과 만나서 지도를 보여주고 금을 받았어요. 학천 노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은 보았느냐? 못 봤어요. 하지만 꿈돌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왼손에 흉터가 있었어요. 검지와 중지 사이에 깊은 칼자국이요. 학천 노인이 꿈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보았다. 이제 꿈 밖에서 확인할 차례이니라. 새 장수의 왼손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 하나 조심해야 한다. 흉터의 주인이 눈치채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꿈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튿날부터 꿈돌이는 군영 안을 돌아다니며 새 장수의 손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조 장군의 손을 먼저 보았습니다. 조 장군은 막사 앞에서 검을 갈고 있었지요. 양손이 훤히 보였습니다. 왼손에 흉터는 없었습니다. 꿈돌이의 가슴에서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지요. 다음은 이 별장이었습니다. 이 별장은 군량 창고에서 장부를 적고 있었지요. 왼손에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별장의 왼손에도 흉터는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서첨사뿐이었지요. 꿈돌이가 기병대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서첨사가 말 위에서 기병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첨사는 언제나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지요. 왼손도 오른손도 한 번도 벗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꿈돌이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돌이는 궁리를 했습니다. 서첨사의 장갑을 벗길 방법을 말이지요. 직접 다가가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장갑 좀 벗어보세요. 했다가는 의심을 살 것이 뻔했으니까요. 학천 노인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이 장갑을 벗는 때가 언제냐? 밥 먹을 때요? 군영 장수는 밥을 먹을 때도 장갑을 끼는 자가 있느니라. 다른 때를 생각해 보거라. 꿈돌이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손을 씻을 때요. 학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물을 가져다 주어라. 자연스럽게 꿈돌이는 다음 날 새벽
서첨사의 막사 앞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막사 뒤편 나무 뒤에 숨어 기다렸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서첨사가 막사에서 나왔습니다.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고 세숫대야 앞에 섰지요. 장갑을 낀 손이 물 위로 갔습니다. 오른쪽 장갑을 먼저 벗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장갑에 손을 가져갔지요. 꿈돌이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왼쪽 장갑이 벗겨졌습니다. 꿈돌이가 나무 뒤에서 눈을 크게 떴지요. 서첨사의 왼손이 드러났습니다. 검지와 중지 사이를 깊고 오래된 칼자국이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본 그 흉터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지요. 꿈돌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요. 그때 서첨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무 뒤를 쓱 훑어보았지요. 꿈돌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첨사의 눈이 나무 뒤를 지나쳐 갔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듯 다시 고개를 돌려 세수를 시작했지요. 꿈돌이가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등에 식은 땀이 흠뻑 배어 있었지요. 꿈돌이가 학천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서첨사예요. 왼손에 흉터가 있어요.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학천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첨사. 기병대를 이끄는 부장이라 했지. 네. 기병대를 이끈다는 것은 전투가 벌어지면 성문을 열고 출격하는 것이 그의 임무라는 뜻이다. 꿈돌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문을 여는 것이 원래 서첨사 역할이라면. 그렇지. 출격하는 척하며 성문을 열고 적을 안으로 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니라. 꿈돌이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첨사가 야인과 미르하여 성의 취약 지점을 알려주고 전투 당일에는 기병대 출격을 구실로 성문을 열어 적을 들이는 것. 그것이 꿈이 보여준 그림이었지요. 할아버지, 조 장군에게 말해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 학천 노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조 장군이 믿겠느냐? 꿈돌이가 입을 다물었지요. 서첨사는 조 장군의 부장이다. 오랜 세월 함께 싸운 전우이기도 할 것이다. 내가 가서 당신의 부장이 역적입니다라고 하면 조 장군이 아이의 꿈 한편을 믿고 부장을 의심하겠느냐? 꿈돌이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증거가 필요하다. 꿈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증거를 어떻게 구해요? 학천 노인이 빈 눈을 꿈돌이 쪽으로 돌렸습니다. 서첨사가 야인과 미르하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 꿈에서 어두운 방을 보았다 했지. 네. 촛불 하나가 있었고 탁자 위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 방이 어디인지 찾을 수 있겠느냐? 꿈에서 본 것은 방 안쪽뿐이에요. 밖은 못 봤어요. 그렇다면 서첨사를 따라다녀야 한다. 밤에 어디로 가는지를. 꿈돌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2살 아이가 군영의 부장을 미행해야 하는 것이었지요. 무섭지 않느냐? 학천 노인이 물었습니다. 꿈돌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꿈에서 본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성벽 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학천 노인이 꿈돌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장하구나. 그날 밤부터 꿈돌이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지켜보았습니다. 첫째 밤, 서첨사는 막사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둘째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밤이었습니다. 축시가 막 지났을 때였지요. 서첨사의 막사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달빛 아래로 그림자 하나가 빠져나왔지요. 넓은 어깨에 검은 두루마기를 걸쳤습니다. 장갑을 낀 두 손이 두루마기 안으로 무언가를 집어넣었습니다. 꿈돌이가 나무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던지 심장 소리가 들킬까봐 가슴팍을 두 손으로 눌렀습니다. 서첨사가 군용 뒤편 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꿈돌이가 뒤를 밟았지요. 보초가 서 있을 시간이었으나 쪽문 앞에 보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운 것이었지요. 서첨사가 미리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첨사가 군용 밖으로 나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꿈돌이가 20발자국 뒤에서 따라갔지요. 달빛이 나무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서첨사의 그림자가 산길 위에서 길게 늘어졌지요. 반 시즌쯤 걸었을까. 산속에 허름한 오두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서첨사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꿈돌이가 오두막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판자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꿈에서 본 그 장면이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탁자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서첨사 맞은편에 야인 하나가 앉아 있었지요. 가죽 갑옷 따 올린 머리, 가느다란 눈, 높은 광대뼈. 꿈에서 본 그 야인과 똑같았습니다. 탁자 위에 양피 지도가 펼쳐져 있었지요. 서첨사가 말했습니다. 성벽 보수가 시작되었소. 야인이 미간을 찌푸렸지요. 무슨 소리요? 보수를 하면 곤란하오. 어디서 흘러들어온 점쟁이, 늙은이와 꼬마 때문이요. 기마병이 쳐들어온다느니, 성이 무너진다느니, 헛소리를 해대서 조 장군이 혹하여 보수를 시작한 것이요. 야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점쟁이와 꼬마라. 걱정 마시오. 성벽 보수가 끝나기 전에 치면 됩니다. 공사에 열흘은 더 걸릴 것이니 보름 안에 와야 하오. 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 후 첫눈이 내리는 날 치겠소. 약속대로 성문을 열어주시오. 서첨사가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장갑이 벗겨진 손에 흉터가 드러났지요. 야인이 가죽 주머니에서 금덩이를 꺼내 서첨사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성이 떨어진 뒤에 주겠소. 서첨사가 금을 두루마기 안으로 집어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돌이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았지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보름 뒤, 첫눈이 내리는 날. 그것이 전쟁의 날짜였습니다. 꿈돌이가 소리 없이 오두막에서 물러났습니다. 산길을 뛰었지요. 달빛 아래 맨발이 돌에 찍혀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군영으로 돌아와 학천 노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서첨사가 야인을 만났어요. 보름 뒤에 친다고 했어요. 첫눈 오는 날이요. 학천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보름이라면 시간이 없구나. 조 장군에게 말해야 해요. 지금 당장. 하나 증거는 내 눈뿐이다. 12살 아이의 증언을 조 장군이 믿겠느냐? 꿈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사람들이 죽는다고요. 학천 노인이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방법이 있다. 방법이요? 노인의 빈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듯 했습니다.
조 장군을 직접 데려가는 것이다. 내일 밤 서첨사가 다시 미르하러 가는 길을 조 장군에게 보여주면 된다. 서첨사가 내일도 나갈까요?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세부 계획을 잡으려면 또 만나야 할 것이다. 꿈돌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를 누군가가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막사박 어둠 속에 드리워진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사라졌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꿈돌이가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학천 노인이 없었지요.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참 전에 자리를 떠났다는 뜻이었지요. 꿈돌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막사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노인의 지팡이가 없었고 신발도 없었습니다. 막사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할아버지. 군영 마당을 달렸습니다. 군졸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지만 꿈돌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장, 군량창고, 성벽, 공사 현장. 어디에도 학천 노인의 모습은 없었지요. 조 장군의 막사 앞에서 보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눈먼 할아버지 못 보셨어요? 백발의 지팡이 짚은 분이요. 보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에 쪽문으로 나가는 늙은이를 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지는 않소. 쪽문이라면 어젯밤 서첨사가 빠져나간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꿈돌이의 등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학천 노인이 왜 새벽에 혼자 쪽문으로 나갔겠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뿐이었지요. 하나, 스스로 나간 것. 둘,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 어젯밤 막사 밖에서 사라진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꿈돌이의 무릎에 힘이 풀렸지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바로 그때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야. 꿈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 장군이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내 스승을 찾는 모양이구나. 장군님,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어젯밤부터 안 계세요. 조 장군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새벽에 떠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스스로 떠난 것 아니겠느냐?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눈이 안 보여요. 혼자서는 산길을 못 걸어요. 조 장군이 잠시 꿈돌이를 바라보더니 보초에게 명했습니다. 쪽문 바깥 주변을 수색하라. 보초가 달려갔지요. 꿈돌이는 조 장군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12살 아이가 병마절도사의 소매를 잡은 것이었지요.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기서는 못해요. 둘만 있는 데서요. 조 장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서린 절박함을 읽은 것이지요. 따라와라. 조 장군의 막사 아니었습니다. 문을 닫고 둘만 마주 앉았지요. 꿈돌이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꿈에서 성문을 안에서 여는 장수를 보았다는 것. 왼손에 흉터가 있는 자가 야인과 미르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 서첨사의 왼손에서 그 흉터를 확인했다는 것. 어젯밤 오두막에서 서첨사와 야인의 미래를 직접 목격했다는 것. 보름 뒤 첫눈 오는 날에 공격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막사에서 누군가가 엿들었을 수 있다는 것. 전부 말했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았지요. 조 장군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꿈돌이가 말을 마쳤을 때 막사 안은 무덤 속처럼 고요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조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첨사는 나와 15년을 함께한 전우다. 꿈돌이가 입술을 깨물었지요. 같은 전장에서 적의 칼을 막아준 자다.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자다. 조 장군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적과 내통한다니. 아이의 꿈 한 편과 아이의 눈 하나만으로 어찌 믿으란 말이냐. 꿈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믿기 싫었어요. 장군님을 처음 보았을 때 장군님이 그 장수인 줄 알았어요. 어깨가 같았으니까요. 조 장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하지만 장군님 손에는 흉터가 없었어요. 서첨사 손에는 있었고요. 어젯밤 오두막에서 제 2 눈으로 봤어요. 꿈이 아니라 진짜로요. 꿈돌이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안 믿으시면 사람들이 죽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화살이 쏟아지고 제가 꿈에서 본 그 사람들이 진짜로 죽는다고요. 아이의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요. 조 장군이 손을 뻗어 꿈돌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만해라. 머리를 찢지 마라. 꿈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조 장군을 바라보았지요. 조 장군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내 스승이 사라진 것.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증거다. 네. 서첨사가 결백하다면 내 스승이 사라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꿈돌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조 장군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첨사를 곧바로 잡아들이지 않았지요. 증거 없이 부장을 체포하면 군영 안이 혼란에 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조 장군이 꿈돌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두막이 어디 있더냐? 종문 나가서 북쪽 산길로 반시진거리요. 골짜기 안에 있어요. 조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서첨사가 다시 나가는지 지켜보겠다. 나가면 내가 직접 뒤를 밟는다. 제가 같이 갈게요. 안 된다. 위험하다. 할아버지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조 장군이 꿈돌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물러설 기색이 없었지요. 고집이 세구나.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조 장군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지요. 좋다. 다만 내 뒤에만 있어라. 절대 앞서지 마라. 그날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조 장군은 갑옷을 벗고 검은 두루마기만 걸쳤지요. 허리에 환도 하나만 찼습니다. 꿈돌이와 함께 쪽문 근처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축시가 지났습니다. 인시가 다가올 무렵이었지요. 서첨사의 막사 문이 열렸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두루마기, 가죽 장갑, 두루마기 안으로 무언가를 집어넣는 손. 서첨사가 쪽문으로 빠져나갔지요. 조 장군이 꿈돌이에게 눈짓했습니다. 둘이 뒤를 밟았습니다. 조 장군의 몸놀림은 전장을 누빈 장수답게 고양이보다도 조용했지요. 꿈돌이도 숨을 죽이고 따랐습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들어 길을 비추었지요. 반시진 뒤 골짜기 안에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조 장군이 멈추었습니다. 꿈돌이를 나무 뒤에 세우고 자신은 오두막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판자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조 장군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리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것이었지요. 안에서 서첨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수 공사를 늦출 방법을 찾겠소. 석재 운반을 방해하면 된다. 야인의 목소리가 답했지요. 좋소. 그리고 그 점쟁이 늙은이는? 걱정 마시오. 이미 처리했소. 꿈돌이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꿈돌이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 나올 뻔했지요.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처리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12살 아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 장군이 환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문을 발로 걷어찼지요. 꽝! 문짝이 안으로 날아가며 탁자를 뒤엎었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서첨사. 조 장군의 목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가 쨍 울려 퍼졌습니다. 야인이 먼저 칼을 뽑은 것이었지요. 조 장군이 한 걸음에 칼을 쳐냈습니다. 쩡! 하는 금속음과 함께 야인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야인이 창문을 깨고 뛰어나갔지요. 조 장군이 뒤쫓으려 했으나 서첨사가 길을 막았습니다. 장군. 서첨사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들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왜냐, 서첨사. 조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분노가 아니라 배신의 아픔이 실린 떨림이었습니다. 15년이다. 내가 내 목숨을 2번 살렸고, 내가 내 목숨을 2번 살렸다. 그런 내가 왜? 서첨사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지요. 씁쓸한, 지친 웃음이었습니다. 장군,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변방을 한양에서는 신경이나 쓰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냐? 3년째 군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군졸들 봉급이 넉 달째 밀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져도 보수할 석재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장군께서 12번 장계를 올렸지만 한양은 묵묵부답이었지요. 조 장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렇다고 적에게 성문을 열어 내가 지킨 백성을 적에게 넘겨. 서첨사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야인들은 약속했습니다. 성을 점령하되 백성은 해치지 않겠다고. 한양이 백성을 버린 것이지 제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습니다. 하나 한양의 약속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조 장군이 이를 악물었지요. 얼굴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점쟁이 노인을 어찌했느냐? 서첨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느냐? 살아있느냐? 서첨사가 고개를 돌렸지요.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산 너머 폐광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오두막 밖에서 듣고 있던 꿈돌이의 두 무릎이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다. 학천 노인이 살아있었지요. 조 장군이 환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칼끝이 서첨사의 목을 겨누었지요. 항복하라, 서첨사. 서첨사가 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환도를 뽑았지요. 장군, 저를 베실 수 있겠습니까? 두 칼이 어둠 속에서 마주했습니다. 15년 전후의 칼이 서로를 향하고 있었지요. 내려놓아라. 못 내려놓겠습니다. 왜냐? 잡히면 역적이 됩니다. 가족이 멸문당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 장군의 칼끝이 떨렸습니다.
서첨사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적과 내통한 죄는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였습니다. 서첨사의 늙은 어머니, 아내, 어린 딸까지 모조리 처형당할 것이었지요. 장군, 저를 보내주십시오. 야인 진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격 계획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하다고? 조 장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넘어가면 야인들에게 우리 군영의 모든 정보가 넘어간다. 병력 배치, 무기 현황, 보급 상태. 내가 아는 것이 나와 같은데 어찌 보내란 말이냐. 서첨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러면 여기서 죽으란 말입니까? 항복하면 내가 선처를 구하겠다. 선처요? 역적에게 선처가 어디 있습니까? 장군께서도 아시면서 두 사람의 칼이 떨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칼이 돼 서로를 베지 못하는 칼이었지요. 바로 그때 오두막 밖에서 꿈돌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조 장군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오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꿈돌이가 서첨사 앞에 섰습니다. 12살 아이가 칼을 든 장수 앞에 맨몸으로 선 것이지요. 서첨사가 꿈돌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꿈꾸는 아이로구나. 첨사 어른. 꿈돌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른의 마음을 알아요. 한양이 변방을 벌였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하지만 성문을 열면 죽는 것은 한양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에요. 첨사 어른이 지키던 바로 그 백성들이에요. 서첨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른이 15년간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 죽어요. 저는 그걸 꿈에서 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까지 봤단 말이에요. 꿈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제발, 칼을 내려놓으세요. 서첨사의 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심하게 멈출 수 없을 만큼 떨렸지요. 그리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오두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첨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들썩였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것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배신한 장군에게 한 말인지, 지키지 못한 백성에게 한 말인지, 멸문당할 가족에게 한 말인지.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서첨사가 항복한 뒤 조 장군은 밤새 움직였습니다. 첫째, 서첨사를 군영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비밀리에 처리했지요. 군졸들에게는 서첨사가 급한 공무로 한양에 갔다고 알렸습니다. 둘째, 서첨사가 불어놓은 적의 공격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기마병 5천, 보병 5천, 총 10,000명. 첫눈 오는 날 새벽, 북쪽 벽 모퉁이를 집중 공략. 성문은 안에서 열리는 것을 전제로 한 작전이었지요. 셋째, 산 너머 폐광으로 군조를 보내 학천 노인을 구출했습니다. 학천 노인은 살아 있었지요. 손발이 묶인 채 폐광 안에 버려져 있었으되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꿈돌이가 폐광 앞에서 노인을 맞이했지요. 할아버지. 학천 노인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꿈돌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냄새였지요. 이놈아, 울지 마라. 밥도 안 주더니 눈물까지 짜면 탈수가 난다. 학천 노인이 농담을 건넸지만 아이를 안은 두 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10사흘이었습니다.
조 장군은 잠을 자지 않았지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성벽 보수에 군영의 모든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밤낮 없이 석재를 나르고 회를 바르고 벽을 쌓았지요. 넷째 날, 조 장군은 회령부사 민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부사 대감, 적의 침공이 확실합니다. 서 첨사가 적과 내통한 증거가 있습니다. 민 부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서 첨사가 정령입니까? 정령입니다. 한양에 원군을 청해 주십시오. 민 부사가 즉시 파발을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하나 한양에서 원군이 오려면 빨라야 보름, 늦으면 한 달이 걸리는 거리였지요. 10사흘 안에는 올 수 없었습니다. 조 장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군 없이 막아야 한다. 회령 진영의 병력은 3,000이었습니다. 적은 10,000명이었지요. 3배가 넘는 적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다섯째 날부터 10째 날까지 조 장군은 방어 전략을 짰습니다. 성벽 위에 기름가마를 설치하고 성문 앞에 함정을 팠으며 궁수 배치를 2겹으로 늘렸지요. 그리고 꿈돌이에게 물었습니다. 꿈에서 적이 어느 방향에서 왔더냐? 북쪽이요. 전부 북쪽에서 밀려왔어요. 동쪽과 서쪽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남쪽은? 꿈돌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쪽에서는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말발굽 소리가 들렸는데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겠어요. 조 장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남쪽에서 먼지라. 혹시 원군이 도착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모르겠어요. 꿈이 거기서 끊겼어요. 조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쪽의 먼지를 믿고 작전을 짤 수는 없다. 하나 희망의 끈은 잡아두마. 11째 날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12째 날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지요. 13째 날 새벽 꿈돌이가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흰 것이 내리고 있었지요. 첫눈이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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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군영 전체가 깨어났지요. 군졸들이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성벽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조 장군이 성곽위 위에 섰습니다. 갑옷 위에 전포를 걸치고 환도를 허리에 찼지요. 북쪽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발만 흩날리고 있었지요. 꿈돌이가 성벽 아래에서 올려다보았습니다. 학천 노인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서 있었지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무섭지 않으면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니라. 꿈에서 본 대로 되는 건가요? 학천 노인이 꿈돌이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꿈은 하나의 미래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가 움직이면 미래도 움직인다. 정말요? 내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성벽은 보수되지 않았을 것이다. 서첨사는 성문을 열었을 것이고 이 성은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꿈돌이가 고개를 들어 성벽을 보았습니다. 보수된 북쪽 벽 모퉁이가 새 석재로 단단하게 쌓여 있었지요. 내 꿈이 미래를 바꾸고 있는 것이니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북쪽 지평선 위로 검은 선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실처럼 바늘었지요. 그것이 점점 굵어지고 넓어지고 지평선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꿈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지요. 수만 마리의 말이 한꺼번에 달려오는 땅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 성벽 위의 군졸들 사이에서 공포의 웅성임이 퍼졌습니다. 5,
오랑캐다. 저 숫자가 대체. 조 장군이 칼을 뽑아 하늘로 치켜들었습니다. 겁먹지 마라. 성벽이 우리를 지킨다. 자리를 지켜라. 조 장군의 목소리가 눈발을 뚫고 성벽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오랑캐의 기마병이 성벽 앞에 멈추었습니다. 먼지와 눈발이 뒤섞여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지요. 그리고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검어질 만큼의 화살이 성벽 위로 비처럼 쏟아졌지요. 군졸들이 방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쿵쿵쿵 화살이 방패에 꽂히는 소리가 우박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조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궁수, 응사. 성벽 위에서 조선 궁수들의 화살이 날아갔지요. 적의 선두가 우수수 쓰러졌습니다. 하나 적은 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쓰러진 자리를 뒤에서 오는 자가 메꾸었지요. 기마병이 성벽 아래까지 도달했습니다. 운제를 걸어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기름 감아 쏟아라. 끓는 기름이 성벽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비명이 터졌지요. 하나 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쪽 벽 모퉁이에 공성추가 들이받기 시작했지요. 쿵, 쿵, 쿵. 성벽이 흔들렸습니다. 보수한 석재 사이에서 먼지가 피어올랐지요. 하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쌓은 벽이 버티고 있었지요. 적의 장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성문은 왜 안 열리느냐? 성문이 열려야 할 시각이 지나도 안에서 문을 여는 자가 없었지요. 서첨사는 지하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적의 계획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적은 세 차례 대규모 공격을 퍼부었지요. 첫 번째 공격은 북쪽 벽 모퉁이를 집중 타격했습니다. 공성추와 운제를 동원했지만 보수된 성벽이 버텼지요. 두 번째 공격은 동쪽 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허를 찌르려 한 것이지요. 하나 조 장군이 미리 궁수를 이동 배치해 놓은 터라 적이 성벽 아래까지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해질녘에 왔습니다. 화공이었지요. 불화살이 성벽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군영 곳곳에서 불이 솟았고 군졸들이 물을 퍼부으며 불을 껐습니다. 조 장군이 성곽휘 위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지요. 화살이 갑옷을 스치고 돌파편이 얼굴을 긁었지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적이 물러갔지요. 하나 물러간 것이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 밖에 진을 치고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성벽 아래로 조 장군이 내려왔습니다. 꿈돌이가 달려갔지요. 장군님, 오늘은 버텼어요. 조 장군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버텼다. 하나 내일이 문제다. 군졸 300을 잃었고 화살이 바닥나고 있다. 원군은요? 오지 않았다. 꿈돌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내일 또 치면 이틀은 더 버틸 수 있다. 사흘이 되면 어렵다. 조 장군이 꿈돌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내 꿈 덕분에 오늘이라도 버틴 것이다. 성벽이 보수되지 않았다면 첫 공격에 무너졌을 것이다. 꿈에서 남쪽에 먼지가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게 원군이면 모르는 일이다. 다만 온다면 사흘 안에 와야 한다. 그날 밤 꿈돌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잠이 들면 꿈을 꿀 것이고 그 꿈에서 내일의 전쟁을 볼 것이 두려웠지요. 전투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성벽 안쪽은 이미 야전 병영이 되어 있었지요.
병사들은 교대로 쓰러져 잠을 잤고 화살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식량도 사흘치가 남았습니다. 조 장군은 성루에 서서 북쪽 들판에 모닥불을 세고 있었지요. 적의 불빛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쪽으로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꿈돌이는 성루 아래 움막에서 학천 노인의 무릎에 기대어 있었지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밤은 꿈이 오느냐? 꿈돌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옵니다. 이틀째 꿈이 없습니다. 노인이 꿈돌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며 말했지요. 꿈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거부하고 있는 거다. 꿈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이 걸린 전쟁터에서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아이가 내일을 보는 것이 무섭다고 한 것이지요. 노인이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하다. 하지만 내 눈을 감는다고 내일이 안 오는 건 아니야. 꿈돌이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지요. 꿈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지금까지와 달랐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셋이었지요. 첫 번째 꿈에서는 성이 무너졌습니다. 동문 성벽이 갈라지고 기마병이 쏟아져 들어오고 조 장군이 칼을 뽑아 들지만 화살 3대가 가슴에 박혔지요. 꿈돌이 자신은 무너지는 성벽 아래 깔렸고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성이 버텼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서 불이 났지요. 식량 창고가 타오르고 병사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칼을 겨누었습니다. 조 장군이 군율로 3명을 베었고 성은 지켰으나 안에서부터 무너졌지요. 꿈돌이는 노인과 함께 성 밖으로 빠져나갔으나 뒤돌아보니 성 위에 적의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꿈에서는 성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조 장군이 새벽 안개를 타고 기습했지요. 적진이 혼란에 빠지고 적장의 군막이 불탔습니다. 그러나 조 장군이 돌아오지 않았지요. 성은 살았으나 장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꿈돌이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노인이 아니라 서첨사였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로. 그런데 서첨사가 웃고 있었지요. 꿈돌이가 새벽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손이 떨렸지요. 노인이 이미 깨어 앉아 있었습니다. 셋이 보였구나. 꿈돌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물었지요. 셋 중에 어느 것이 진짜냐? 꿈돌이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진 꿈이 하나만 왔고 그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셋이 왔습니다. 셋 다 진짜 같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지. 이제 내 꿈은 예언이 아니라 선택지가 된 거다. 꿈돌이가 조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성루, 장군은 잠을 자지 않았지요. 눈 아래 그림자가 깊었고 투구를 벗은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꿈돌이가 3가지 꿈을 있는 그대로 말했지요. 첫째, 가만히 있으면 성이 무너집니다. 둘째, 지키기만 하면 안에서 무너집니다. 셋째, 나가 싸우면 성은 살지만 장군님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조 장군이 꿈돌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입니다. 그리고 웃었지요. 야, 꿈돌아. 예. 셋 다 내가 지는 꿈이구나. 꿈돌이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장군이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첫째는 다 죽는 거고, 둘째는 천천히 죽는 거고, 셋째는 내가 죽는 거지. 예. 그럼 답은 정해졌다. 꿈돌이가 장군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12살 아이의 손이 장군의 갑옷끈을 붙잡은 것이었지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꿈에 안 나온 길이요. 장군이 꿈돌이의 머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그래,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내 꿈이 틀린 적이 있었느냐? 꿈돌이가 대답하지 못했지요. 장군이 몸을 돌려 성루 안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출격은 축시. 내가 본 대로 새벽 안개를 탄다. 기병 300, 보졸 500. 목표는 적장의 군막 하나다. 그날 해가 뜨기 전 성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 장군이 직접 갑옷을 입고 말에 올랐지요. 기병 300이 성문 안쪽에 두 줄로 섰습니다. 보졸 500은 횃불 없이 창만 들고 뒤를 따랐지요. 꿈돌이는 성루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학천 노인이 옆에 있었지요. 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꿈돌이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장군에게 한 말이었지요. 조 장군이 말 위에서 고개를 돌려 노인을 보았습니다. 눈먼 양반이 나를 본 적이 있소. 노인이 고개를 저었지요. 한 번도요. 하지만 목소리만으로 압니다. 장군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하고 있소. 장군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없이. 성문이 열렸지요. 안개가 성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300 기병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뒤이어 보졸 500이 달렸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성문이 다시 닫혔지요. 그리고 성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적진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닷새를 포위한 자들의 느슨함이었지요. 적장은 시간이 자기 편이라 믿었습니다.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면 알아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야간 경계가 허술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들판을 덮었을 때 조 장군의 기병이 적 진영 동쪽을 뚫었지요. 함성이 터졌습니다. 적병들이 허둥지둥 일어났지만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했지요. 조 장군의 기병은 안개를 쪼개며 적장의 군막을 향해 곧장 달렸습니다. 횃불도 없이 말 위에서 칼을 휘두르며 말입니다. 보졸 500은 뒤따르며 적진의 천막줄을 끊고 말뚝을 뽑고 식량 더미에 불을 붙였지요. 적진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적장이 군막에서 뛰쳐나왔을 때 조 장군이 이미 십보 앞에 있었지요. 칼이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성루 위에서 꿈돌이는 안개 너머의 불빛만 보고 있었습니다. 비명이 들려왔지요. 말이 울었고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노인이 꿈돌이의 어깨를 잡았지요. 눈을 감지 마라. 내가 본 꿈의 끝을 끝까지 봐야 한다. 꿈돌이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말입니다. 전투는 한 시즌이 채 안 걸렸습니다. 적장의 군막이 불탔고 적의 지휘 체계가 무너졌지요. 흩어진 적병들은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기병의 반 이상이 안장에서 떨어졌고 보졸 중 살아 돌아온 것은 절반이 안 되었지요. 성문이 열렸을 때 돌아온 병사들이 하나둘 걸어 들어왔습니다. 꿈돌이가 성문 앞에 서서 하나하나 얼굴을 보았지요. 조 장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말 한 필이 안개 속에서 천천히 걸어왔지요. 안장 위에 사람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가슴에 화살 2대,
왼쪽 어깨에 칼자국. 그래도 고삐를 놓지 않고 있었지요. 병사들이 달려가 장군을 내렸습니다. 장군이 눈을 떴지요. 적장의 군막은 불탔고 본진이 흩어졌습니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돌이 그 녀석은 여기 있습니다. 꿈돌이가 장군 앞에 섰지요. 장군이 피투성이 손으로 꿈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 꿈돌아. 셋째 꿈하고 좀 달랐느냐? 꿈돌이가 장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지요. 장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 돌아왔다. 장군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전쟁이 끝난 뒤 조정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서첨사의 내통은 이미 보고가 올라간 터라 포승줄에 묶인 서첨사는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꿈돌이가 세 번째 꿈에서 본 대로 서첨사는 끌려가면서도 웃고 있었지요. 왜 웃었겠습니까? 서첨사가 압송되면서 포졸에게 한마디 했다 합니다. 그 꼬마 덕에 내 목이 날아가는 거냐. 대단한 세상이야. 그 웃음이 분한 것이었는지 허탈한 것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조 장군은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공을 인정받아 종이 품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벼슬을 사양했지요. 다리 하나 없는 장수가 전장에 서면 병사들이 불안해합니다. 장군은 회령에 남아 관방을 정비하는 일을 맡았다 합니다. 꿈돌이에게도 조정에서 포상이 내려왔지요. 나이가 어려 벼슬은 못 주고 대신 성균관 입학을 허락한다는 교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돌이가 거절했습니다. 학천 노인이 꿈돌이에게 물었지요. 왜 거절했느냐? 꿈돌이가 성벽 위에 앉아 들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꿈을 꾸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방앗간에서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랬지. 꿈이 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이용하려 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양이 아니라 스승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노인이 웃었지요. 이 늙은이가 너한테 더 가르칠 게 있을 것 같으냐? 있습니다. 뭔데? 꿈을 안 꾸는 법이요. 노인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소리 내어 말이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른다. 하지만 같이 찾아보자꾸나. 둘은 회령을 떠났다 합니다. 어디로 갔느냐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야기꾼 야담촌, 오늘 보따리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적어 주십시오. 꿈돌이의 마지막 꿈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다음 보따리는 더 깊고 더 기막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